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한사군은 어디에 있었나? 이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이게 그 지역에 한사군이 설치됐다. 이제 이렇게 그 사기 조선 열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기에는 한사군이 어디인지 이름도 적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한사군이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한사군이 실질적으로 한민족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었는지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무제가 이제 그 조선을 침공을 하죠. 한무제는 침략 야욕이 아주 그 중원의 어떤 왕보다 강했던 예, 그 정복군주인데요. 근데 이 나라를 아주 이제 나라 경제를 아주 피폐시킨 그런 왕이기도 하죠. 말년에는 자기 아들 태자를 그냥 무고죄로 그냥 죽여버립니다. 무고 아무 죄가 없는데도. 그래서 이제 한사군을 설치했다는 건데요. 사기 조선 열전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기 조선 열전은 이 어떻게 조선이 멸망했나 그 기록만 하고 있는 사서죠. 조선에 대한 뭐 어떤 체계적인 그 역사 기록을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조선 왕이 누구고 한 문제 때 이제 어떻게 공격을 해서 그 실패했는가 이걸 기록했어요. 사기 조선 열전은 한무제의 조선 침공이 철저하게 실패한 전쟁이라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지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그 이게 예, 그 육군 좌장군은 아주 기시돼 버리고요. 그러니까 죽여서 그냥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 시체를 갖다 내걸어 버렸어요. 그리고 수군의 누선 장군도 그냥 그 돈을 속전을 내도록 해가지고 서인으로 강등시켜서 간신히 죽음을 모면합니다. 이걸 보면은 나중에 공을 그 공과를 따지는데 전부 과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전쟁은 실패한 전쟁이고 이게 이제 나중에 조선 내부에 이제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형식적으로 한사군이 설치된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 BC 108년에 한꺼번에 설치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온봉 3년 BC 108년에 여름 니계상 3이 우고왕을 죽입니다. 조선의 배신자죠. 그래서 그 이제 우고왕을 죽이면 다 항복하겠거니 했는데 왕엄성이 여전히 이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 후에 이제 이게 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봉 3년 BC 108년에는 낭랑, 임둔, 진번 세 개의 이제 그 군만 설치가 되고 왕엄성이었던 현토군은 설치가 안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성기를 죽이고요. 좌장군이 이제 우고 아들 장항과 상 로인의 이제 아들 채로 하여금 성기를 죽이고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선을 평정한 후에 사군을 설치했다. 사군을 설치했다고만 사기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후한서 등의 이제 한사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사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한사군의 위치가 한반도 평양 일대라는 주장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학계의 중론입니다. 한무제군이 장안에서 한반도 평양까지 침공을 해왔다는 겁니까? 이거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자, 장안에서 한반도 평양까지는요, 무려 한 최소 7,000리에서 8,000리까지 됩니다. 거기까지 침공해왔다는 것이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거기까지 왜 침공을 해요? 아무리 침략 야욕이 강해도
그래서요, 제가 보니까 그거는, 이게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이게 이제 조선 세력이 있었던 곳이 바로 원래 이 태행산맥하고 연산산맥이 이렇게 90도 각도로 이렇게 그 에워싸고 있는 이 북경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이 연산산맥 일대는 이렇게 산악이 엄청난 산악이 있어서 이게 못 들어옵니다. 오로지 들어올 수 있는 데는 여기에 그 장성을 쌓은 거예요. 연장성이 바로 이 조양에서 요 양평까지 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쪽은 산맥이 있더라도 여기 텅 빈 그 평지죠, 평지. 여기는 아무런 장성이 쌓여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 세력들이 이쪽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공략을 해 들어오니까 후퇴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상주군이 그 중원의 상주군이 여기에는 머무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반해서 조선 세력들은 원래 이 조선 민족들이 있었던 이 넓다란 이 화북평원을 다 뺏겨버렸기 때문에 요 조그만 요 지역을 농토만 일구면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끝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이제 침공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게 후퇴를 해가지고 이 폐수를 경계를 해가지고 그 요수입니다. 이게 요수. 이 요수가 이게 바로 폐수. 국경이라는 소리예요. 폐수는 원래 배수로 발음이 됩니다. 배수. 배는 박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박수예요, 박수. 네, 그 폐수를 경계로 해서 국경을 삼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나라 때 국경이 바로 이 폐수가 바로 여기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조선 세력이 여기 있었던 거잖아요. 왕엄성은 여기 있고요. 원래 이 창녀에 있었어요. 왕엄성이. 그런데 이제 그 위만이 이제 그 조선 왕을 준을 이제 몰아내고 왕이 된 다음에 이 왕엄성을 이렇게 요동군으로 옮깁니다. 창녀현에 있다가 요동군으로 이동했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이 왕엄성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목표는. 그래서 이제 이 하무제의 순체의 육군은 바로 이 탁군이 이 일대 항상 그 나중에도 여기에 모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육군이 이제 요동으로 진격하는 거고요. 그 수군은 이게 제나라 쪽에서 이렇게 해갖고 이 열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평양성을 가려면 반드시 지나쳐야 되는 것이 열구입니다. 열구. 열구는 바로 이 영정하가 이게 열수잖아요. 그 영정하로 이 요수하고 온유하가 이렇게 집결합니다. 그래서 요 입구를 갖다가 열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체 육구는 이쪽으로 진격을 하고 수구는 이쪽에서 진국을 한 거죠. 제나라 쪽에서 바다를 건너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게 조선을 지키는 세력들이 아직은 고구려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순체 육군이 그냥 갑자기 요동으로 먼저 도착해버린 거예요. 원래는 여기서 맞춰서 같이 도착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집결해가지고 이렇게 왕엄성을 이제 치는 그런 이제 작전을 세운 건데 이제 갑자기 순체의 육군이 먼저 들어가서 졸정다가 이제 공을 탐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게 되죠. 조선 세력들을. 그러니까 이제 뭐 요동이라든가 이쪽 지역에 있었던 이제 조선 세력들이 졸정다에 이제 그 육군을 갖다 이제 격파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졸정다는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무제가 죽여버리죠. 그리고 이제 그 노선 장군 양복의 군대는 이제 가보니까 이렇게 이제 도착을 해보니까 육군이 없어요. 이미 격파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올라가 가지고 왕엄성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공격을 시도를 하는데 조선 세력들이 보니까 이게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군대를 가지고 와서 공격을 하는 걸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나가서 직접 싸우자. 그래갖고 이제 나가서 이제 누선 장군의 군대를 이제 격파해버리죠. 그래서 요 산악지대에 10여일간이나 숨어서 굶주림에 시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게 그 작전에 실패를 했어요. 문제는 이제 조선 세력 내부의 왕엄성 안에서 이제 분열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왕을 이제 오고왕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오고왕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선 세력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대신 성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똘똘 뭉쳐서 이제 1년을 더 버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성기를 죽이게 되죠. 죽이게 되면서 왕엄성이 이제 붕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이제 거기서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엄성의 위치가 어디인가, 이 문제는 조선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왕엄성은 바로 이 폐수를 임하고 있었어요. 폐수 임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폐수는 바로 이렇게 흐르던 요수를 바로 폐수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병도 박사는 한국 고대사 연구에서요, 한사군의 위치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한반도에다가 다 위치시켜 버렸어요. 원래 유주는 개 지역 아닙니까? 여기서 전쟁이 여기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병도 박사는 유주의 취소를요, 의무려라는 거예요. 여기가 의무려가 있어요. 근데 이 의무려는 원래 여기에 요동에 있습니다. 이 지명이 이동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동도 바로 여기 있던 요동의 지명이 이동된 거고요. 그러니까 지명 이동을 하나도 이제 이해를 못한 거예요. 평양도 여기에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 여기에 평양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평양이 이제 지명 이동된 걸 모르고 이제 여기 평양 지역에 낭랑이 있었고, 그리고요 대방의 위치 비정은요 여기서 일제가 대방군 태수의 태수라고 적힌 벽돌 한 장을 발굴했다고 해요. 일제가. 그래서 졸지에 여기가 대방이 된 거예요. 이 대방군이 여기로 황해도를 비정된 결정적 이유는 바로 벽돌이 발견됐다. 그것도 일제가 발굴했다고 그냥 주장하는 그 벽돌입니다. 그리고 이제 낭랑은 당연히 평양에 있었다. 이 설에 따라서 평양이라고 하고요. 낭랑, 이게 폐수. 여기가 국경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봤던 폐수는 바로 이렇게 흘렀던 요수죠. 근데 이병도는 이 서안평, 그러니까 요 청천강 일대를 폐수로 비정하고 싶다. 예,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안평은 바로 이 압록강, 요렇게 이제 돼 있는 이 압록강의 맨 아랫부분이 바로 여기가 서안평이다. 뭐 요즘 단동 지역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동도 이렇게 여기 요하가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 요하의 동쪽에 요동이, 이쪽이 요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요서. 그리고 현토는 이게 압록강이죠. 압록강의 동서 지역에 걸쳐서 있었다라는 거. 그 위에 고구려 해연이 있다. 고구려의 도읍은 바로 졸본이라든가 국내성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역에 대한 비정은요, 한서 무제기 원봉 3년조에 신찬이 무릉서를 인용해 갖고 주석한 게 있어요. 거기 주석은
제가 볼 때는 아주 그 조잡하기가 이를 데 없는 그런 기록인데 그거를 아주 그냥 신주 떠받들듯이 떠받들어 가지고 그 기록을 따라서 서안에서 6138리 어떻게 누가 쟀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8리까지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게 조작이라는 것을 금방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이 아니고요. 주석서예요, 주석서.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게 그 조작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서안에서 여기까지 그 임둔까지는 6138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무릉서에. 그런데 6138리까지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누가 자로 쟀습니까? 이것은 조작이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6138리가 그까지 더 돼요. 왜냐하면 서안에서 이 낙양까지만 해도요. 지금 거리로 천리 정도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 이제 고속철이 다니잖아요. 근데 고속철이 지금 여기가 400 한 6km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리가 약간 넘잖아요. 근데 고대 시대에는 이게 뭐 이렇게 빤듯한 길이 있나요? 그러니까 1100리 이상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 낙양에서 이 요동까지가 3600리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평양선까지가 5100리라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서 그 요동까지만 해도 벌써 어떻습니까? 4700리 이상 되지 않습니까? 5천리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두는 요쯤 있어야 되는 거, 의무 요쯤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든지 끼워 맞추는 거예요. 6138리니까 요쯤 임둔이 함경남도 쪽에 위치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신찬의 무릉서에는 진번의 위치가 7640리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만약에 임둔이 6138리가 임둔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 있었다 그러면 7640리면은 이거보다 무려 1000리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1500리가. 그럼 부산이죠, 부산. 부산에 진번이 있었다는 결론이 되잖아요. 근데 이 정도는 그 진번을 갖다가 춘천, 서울, 서울 그 강원 이쪽 지역 중간 그러니까 춘천 정도에다가 비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설을 고치는 거예요. 아유, 7640리는 이게 숫자에 착오가 있었다. 예, 그 이병도의 한국 고대사 연구에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숫자에 뭔가 착오가 있었다. 이 사람들이 뭔가 6138리까지 이렇게 그 정확하게 재던 사람들인데 이게 착오가 있었다는 거예요. 6640리로 고치는 게 맞다. 그래야 임둔하고 진번이 500리 간격 정도로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진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한사군이 어떻게 설치된지 아시겠죠? 그냥 낙랑은 그냥 이게 평양이기 때문에 여기가 당연히 낙랑인 거고 여기는 벽돌 한 장으로 대방 태수라고 하는 사람 이 이름이 있으니까 장무이라는 사람이 벽돌에 낙랑군 태수 장무이라고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방군이 된 거예요. 무슨 뭐 어마어마한 그 기록이 있어가지고 대방이 된 게 아닙니다. 벽돌 한 장으로 된 거예요. 평양은 바로 원래 평양은 낙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요. 그리고 임도는 바로 무릉서의 기록에 따라서 6138리에 있는 거고 진번은 7640리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뭔가 숫자에 착오가 있는 거고 정확하게 우리가 따져보면 임둔하고는 한 500리 차이에 있는 거니까 6640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고 사설을 마음대로 이제 개작을 해버려요. 개작. 예.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그래도 발생합니다. 자, 요동이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 역도원의 수경주에는 이 현토가
요동군 북쪽에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동군 북쪽에 있다. 그러면 여기 있어야 되는 현토가, 그죠? 근데 여긴 동서남 관계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이 역동이란 사람이 이게 논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또 예, 고대의 역동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그 사서에 잘못된 걸 많이 바로잡은 그런 정통사가인데 예, 그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싹그 예, 현토가 어디 요동의 북쪽에 있느냐? 현토는 요동의 동쪽에 있다. 왜? 내가 현토를 여기라고 비정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북쪽에 있다는 거냐? 나는 거기다 비정한 적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거지입니까? 그리고 후한서에는 이게 낙랑을 임둔하고 합쳤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낙랑을 임둔을 낙랑에 합치고 진번을 현토에 합쳤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비정한 거에 따르면 낙랑이 어떻게 임둔하고 합치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낙랑은 진번하고 합친 거다. 그리고 현토하고 임둔이 합쳐진 거지 무슨 그러니까 후한서도 그 법력이도 아주 역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비정하고 안 맞으면 예, 중국의 역대 사가들이 다 이병도에 이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엉터리로 한사건을 비정한 거예요. 지금 이 한사건은 우리 시험 문제 어려서 한사건이 어디 있는가 그 위치 막 다 외워가지고 시험 보고 그랬잖아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이 위치 비정의 근거를 제가 보고요. 그냥 웃고 막. 이게 이 앞에서 이제 한서 무제기 원봉 3년조의 신차의 무릉서를 인용해갖고 한사군을 했다고 그랬는데요. 한사군은 고대 요동군의 고대 요동군의 형식적으로 설치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한나라가 직접 지배하는 땅도 아니고요. 그냥 그 관리 정도 파견하는. 그러니까 관리도 파견했나? 사고전서에는 관리를 파견하기도 어려웠다. 뭐 그렇게까지 기록이 돼 있을 정도니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태행산맥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90도 각도로 이렇게 연산산맥이 흐릅니다. 이 지역들은 이게 태행산맥은 여기 완전히 안에 이렇게 계곡이 있어요. 계곡이 엄청나게 높은 산들이 막 아름드리 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못 넘어다녀요. 그러니까 뭐 이런데 일부에 좀 낮은 지역에 이렇게 무슨 뭐 고용관이나 뭐 이런 관 있죠. 중국의 관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소수가 지나다닐 수 있을 뿐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요 밑에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제나라 쪽하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막으면 조선이 밀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 땅을 이제 BC 296년 무렵에 빼앗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세력이 이쪽 이 연산산맥 동쪽으로 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치고 들어와서 다시 이 소요수하고 이게 밑에 대요수 백화가 만나는 그래서 대요수 지역을까지 밀어붙여가지고 여기가 이제 폐수가 된 거예요. 국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한무제가 침공을 한 것은 이 북경 일대에서 침공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BC 107년에 드디어 이제 왕암성까지 이제 정복이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현토군을 설치한 거죠. 이쪽 북쪽에 평양성에 현토군을 설치했고요. 그 밑에 진번이 있었어요. 진번. 왕암성 밑에. 그래서 여기를 진번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그를 임둔군이라고 했고 나머지가 낙랑군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사군을 기존에 있는 요동군을 이제 4개로 쪼갠 것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한나라만이 아니라 여러
예, 북방의 그 조선족을 중심으로 해서 뭐 예맥족, 고구려족, 뭐 한족, 그 사만할 때 한족이요. 그 한족들이 여기 다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한나라가 여기서 무슨 뭐 현투군을 뭐 지배를 했다. 근데 그 지배한 게 아닙니다. 그냥 관리만 파견한 정도예요. 그러니까 후한서에서 임등군을 그 낭랑군에다 합쳤다라는 이야기는요. 여기가 대방군이 나중에 이제 공소시들이 대방군을 설치하죠. 이 낭랑군 남쪽에. 그러니까 여기 위치적으로 가까우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낭랑군이 대낭랑군이 되잖아요. 여기 창녀 일대까지가 다 낭랑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봉군은 이쪽은 현토군에다가 합친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두 개 군만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냥 고구려가 들어와가지고 다 다시 여기를 뒤엎어버리죠. 그리고 예, 이쪽에는 한 세력이 있었어요. 공손씨 세력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313년에 이제 그 미천왕 때 고구려가 이제 이쪽 요수 일대 이 지역을 다 장악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백제 세력들은 요소로 밀려난 겁니다. 그래서 요소 백제가 이제 여기 이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밑에는 마한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요소 백제와 이제 마한이 나중에 이제 대륙 백제로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사군은 그 정리를 하면요. 한사군은 그 태행산맥과 연산산맥으로 둘러싸여 있는 화북평원 중에서도 요동군, 조선 세력이 차지하고 있었던 요동군을 형식적으로 차지한 후 그냥 행정구역으로 편입했다. 그래서 뭐 이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지는 못한 지역이다 라는 말씀드리고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